이 각서에 서명하기 전엔 이 차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이 결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주마!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결혼식. 예식장 바로 앞에서 제 예비 시어머니는 웨딩카 문을 걸어 잠근 채 소리쳤습니다. 제가 혼수로 해온 강남 아파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제 월급 통장까지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는지를. 그저 평범한 건설 현장 소장인 줄 알았던 제 남편, 지훈 씨의 피 속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은 27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부쉈고 그날의 모욕은 앞으로 펼쳐질 지독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안한 노년 구독자 여러분, 이 막장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와 제 남편의 기막힌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의 겨울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한 날이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로수 사이로 부는 칼바람에 사람들은 저절로 몸을 웅크렸죠. 하지만 제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지훈 씨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이수진.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늘 스스로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온 여자입니다. 제 남편이 될 박지훈 씨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조금은 무뚝뚝하고 촌스러운 면도 있지만 누구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울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메이크업을 받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저희가 함께 갖고 나갈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올리면서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은 지난 10년간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결혼하면 함께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웨딩카가 호텔 입구에 멈추기 전까지는요. 원래 식순대로라면 신랑이 먼저 내려 신부의 문을 열어줘야 했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당혹감과 괴로움이 역력했죠. 그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다시 차 안쪽을 쳐다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웨딩카 안에는 저와 지훈 씨뿐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와 도련님이 될 박민중 군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고급 가죽 시트에 미동도 없이 앉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던 부모님의 얼굴에도 걱정과 불쾌감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한 채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예식 시작할 시간이에요. 어머님이랑 도련님 이제 내리셔서 식장으로 들어가셔야죠? 김 여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품속에서 넷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천천히 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결혼은 일륜지대사다. 내가 저놈의 자식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느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을 고생했다. 이제 장가 가는데 나도 늙어서 기댈 구석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차에서 내리길 바란다면 먼저 이 각서에 서명부터 하거라. 저는 얼어붙은 채로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투박한 글씨체로 쓰인 내용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제가 결혼 전에 구입한 강남 오피스텔의 공동 명의자로 시어머니 김영희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것. 둘째, 결혼 후 저와 지훈 씨의 월급 통장 전부를 시어머니가 관리하며 매달 부부에게 생활비로 50만 원을 지급할 것.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식을 인질로 잡고 버리는 대낮의 날강도 짓이었죠. 저는 시동생이 될 민준군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에도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형은 장남이니까 엄마랑 저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요. 형수님은 능력도 좋으시니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셈 치세요. 저는 지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훈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랑 민준 씨가 지금 무슨 요구를 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명의로 된 재산이고 지난 10년간의 제 피와 땀이에요. 그리고 우리 월급으로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훈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 순간 그가 보여준 우유부단함에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보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냉기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하객들이 하나 둘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 명예와 우리 가족의 체면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김 여사가 연출한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꼭두각시처럼 느껴졌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희 부모님께서 다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며 온화하셨던 아버지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김 여사를 보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무슨 이야기가 있으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해결합시다. 아이들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웃겠습니다. 저희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 아들한테 효도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수진 양이 진심으로 우리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죠. 아내 재산은 남편 재산이고 남편 재산은 시어머니 재산 아니겠습니까? 법에도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 이름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 각서에 서명 안 하면 우리 모자는 절대 차에서 안 내립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세요.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저속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지훈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것도 지훈 씨 뜻이에요? 지훈 씨도 내가 아파트 등기랑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지훈 씨는 저를 보고 다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명령이라도 하듯 아들을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지훈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새하얗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와 김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각서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각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시든 꽃잎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민준이도 이 미친 짓 당장 그만둬! 지난 10년간 내가 일해서 번 돈 전부 어머니 드렸잖아. 내 앞으로는 단돈 10원 하나 남기지 않았어. 수진이한테 줄 결혼 반지 살 돈도 없어서 친구한테 빌렸다고. 어머니가 돈 없다고 하셨으니까. 난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여태껏 입 다물고 있었어. 하지만 오늘은 정말 도가 지나치셨어요. 김 여사는 늘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아들이 감히 반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녀가 소리치며 아들을 때리려 하자 지훈 씨는 재빨리 웨딩카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 유리를 두드리며 운전기사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고향인 강원도로 바로 모셔다 주십시오. 요금은 제가 두둑하게 치르겠습니다. 이 결혼식에 두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어서 출발해 주세요. 차 안에 있던 민준이가 유리창을 쿵쿵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지훈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웨딩카는 하객들의 놀란 시선과 김 여사의 황망한 표정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운전기사는 지훈 씨의 단호한 고갯짓을 보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호텔 로비를 떠났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 앞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호텔 로비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굳센 남자의 눈물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진 씨와 가족분들께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유약해서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게 가족은 오직 수진 씨뿐입니다. 평생을 바쳐 수진 씨에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의 폭발은 저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지훈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게 박서방. 사나이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면 됐네. 자네 집안 사정 대충은 알 것 같구먼. 액도 냈다 생각하고 이만 잊어버리게. 어서 식장으로 들어가세. 좋은 시간 다 놓치겠네. 하객들이 기다리잖나. 저희 결혼식은 시댁 식구들의 참석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본 결혼식 중 가장 기묘한 결혼식이었지만 아마 가장 진실된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예식장에 들어섰지만 제 마음속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가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석은 이미 꽉 차 있었고 웅성거림은 아직 완전히 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식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부 측을 대표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양가친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 딸 수진이와 아들 같은 박지훈 군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쁜 날입니다. 아마 조금 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 저희 가족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아이의 사랑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만큼 크다고 믿습니다. 저희 신부 측은 변함없이 박지훈 군을 아들로, 사위로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훈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주례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객석, 특히 제 동료와 지인들이 앉아있는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인생 최고의 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오직 일만 하고 번 돈은 모두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저를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돈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멀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과 제 곁에 서 있는 이 여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아내를 모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식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지훈 씨의 용기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친척 어른들의 얼굴에서 이해와 격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의 진심이 반쪽짜리 결혼식이라는 편견을 모두 씻어냈습니다. 시댁의 축사 없이도 피로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끊임없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지훈 씨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훈 씨를 존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한 남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목숨처럼 여기고 자식을 통제하려는 그녀에게 오늘의 반항은 자존심과 탐욕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었을 겁니다.
강원도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희는 돈이나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꼭 껴안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미안해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인걸.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요.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아끼고 감쌌던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받은 배신은 그 어떤 상처보다 치유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날은 저희가 부부로서 맞이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두 사람을 위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시계가 아침 6시를 막 가리켰을 때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울려 퍼져 저희 둘은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과 욕설이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지훈 이놈 나와. 이수진 너도 나와. 일이 안 나와? 결혼식 끝나자마자 잠수 탈 생각이었냐? 이 배은망덕한 놈들. 저와 지훈 씨는 서둘러 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민준,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세 사람이 맹수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 여사는 소파에 앉을 생각도 않고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양주먹으로 바닥을 쿵쿵 치며 고향에서 늘 하던 드러눕기 신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동네 사람들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내 아들이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가더니 지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이 추운 겨울밤에 나를 고향으로 내쫓아서 온 동네 창피를 줬다고요. 아이고 내 아들아. 민주는 손에 쇠파이프까지 들고 와 살벌한 표정으로 위협했습니다. 형, 잘났어 정말. 엄마를 고향으로 쫓아내? 오늘 당장 아파트 등기랑 통장 엄마한테 안 넘기면 나 이 집 다 때려 부술 거야. 형수 얼굴 들고 여기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했습니다. 형님, 팀장씩이나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향에서 사람들이 저희 얼굴 쳐다보면서 다들 비웃는다고요. 돈이 있으면 좀 나눌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벌 받아요. 저는 새로 입주한 저희 집에서 벌어지는 이 난장판을 보며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제 시댁 식구들이란 말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행동은 길거리 양아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쳐다보기 시작했고 아파트 경비원도 출동했지만 집안일이라 생각해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든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것을 본 민주는 더욱 흥분해서 쇠파이프를 들어 제 스마트폰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구 협박해? 나 이런 거 무서워할 줄 알아?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부숴요. 증거 영상으로 남기려고 찍는 중이니까. 이 집은 제 합법적인 재산이에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흉기로 위협하는 건 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에 해당돼요. 감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김 여사는 제가 강하게 나오자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시동생을 잡아넣으려고 하네. 저 독한 것. 박지훈, 넌 거기 서서 뭐 해? 네, 마누라가 내 가족한테 저러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야? 그때 지훈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저와 자신의 가족 사이에 버티고 섰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제의 당혹감이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더 이상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머니께 드릴 돈 없다고. 지난 10년간 제가 4억 원이 넘는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어머니랑 민준이가 어디에 썼는지 묻지 않을게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이 집은 수진 씨 재산이에요. 어머니는 손댈 권리 없으세요. 4억이 뭐 대수라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형이 보내준 돈으로 엄마가 내 결혼 비용 대고 시골집 수리했어. 이제 돈 다 떨어졌으니까 돈 많은 형이 계속 책임져야지. 언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저희의 삶에 평화는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의 등장에 김 여사와 민준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관들에게 하소연하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제 엄마인데 아들놈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잡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경찰관 한 분이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두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공공장소 소란 및 불법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이야기하시죠. 저는 경찰관들을 거실로 안내하고 서랍에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지훈 씨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 고유 재산입니다. 김영희 씨와 저 사람들은 제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여 문을 부수고 저를 폭행하려 위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녹화된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준비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그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수진 씨의 남편이자 김영희 씨의 아들입니다. 흑백을 가리기 위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로 가득 찬 종이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의 제 거래 내역입니다.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매달 수입의 80%를 고향에 계신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땡볕 아래 공사 현장에서 추가 근무를 해서 받은 보너스도 전부 보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낸 총액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제가 장가 갈 때 돌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제는 제 아내에게 공동 명의와 월급 통장을 요구하셔야만 결혼을 허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김 여사를 보며 목이 메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100만 원도 채 안 돼요. 제가 큰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현장 소장인데 주머니에 100만 원이 없다고요. 아내한테 번듯한 결혼 반지 하나 못 사줘서 동료한테 돈을 빌려야 했어요. 어머니가 제 돈 4억을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나 혼자 먹고 살았냐? 다 우리 가족 건사하느라 썼지. 시골집 번듯하게 지은 건 누구 돈인데? 민준이 장가 갈 때 결혼 자금은 어디서 났고? 지훈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챙기셨죠. 저만 빼고요. 저는 그냥 이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였던 거죠. 그렇죠? 오늘 경찰관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설정해놨던 자동이체 어제부로 해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부양비만 보내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제 가정을 위해 써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이성을 잃고 지훈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형이 감히 엄마 돈을 끊어? 이 불효자식, 가만 안 둬. 경찰관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수진 씨는 명확한 증거와 소유권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수진 씨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신들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울 시 규정에 따라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또 체포될까 두려웠는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증오의 찬눈으로 지훈 씨를 쏘아보며 문을 나서기 전 악독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 주워온 자식 같은 놈. 마누라 어떠니? 어미도 동생도 버려? 내가 너 같은 자식 낳은 적 없는 셈 칠란다. 그때 김 여사가 내뱉은 주워온 자식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저 화가 나서 내뱉는 악담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 뒤에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윤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겠다고요. 그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저희 신혼집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서울 외곽의 건설 현장으로 꼬박꼬박 출근했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무정함은 본래 신성이 착하고 정이 많던 그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마치 바쁜 일로 고통을 잊으려는 듯 이전보다 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3월 말의 어느 오후 서울에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고 남은 추위가 더욱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마케팅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지훈 씨 밑에서 일하는 공사팀 반장님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지훈이 형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공사 현장 비계 위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형님이 깔렸다고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빨리 와보셔야 해요.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죠. 저는 회사를 뛰쳐나와 닥치는 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흙과 피로 얼룩진 작업복 차림의 반장님과 동료 인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지훈이 형님, 혈액형이 희귀 혈액형이라 지금 병원에 비축된 혈액이 부족하대요. 급하게 가족들한테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데 저희는 검사해봤는데 아무도 맞질 않아요. 빨리 형님 가족분들께 연락해보세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기댈 곳은 오직 혈육의 정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아무리 탐욕스럽고 민준이 철없다 해도 지훈 씨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모른 척할 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혈액형이 희귀해서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한대요. 제발요. 어머니랑 민준 씨,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지훈 씨 좀 살려주세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화투배 섞는 소리와 함께 김 여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사고? 그래서 회사에서 보상금은 많이 나온다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놈의 공사판 일이라는 게 언젠가 사달이 날 줄 알았지. 피는 무슨 피? 나 늙어서 피 뽑으면 쓰러진다. 민준이도 지금 장사 물건 떼러 가서 바빠. 네가 걔 마누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재수없게 전화해서 내 화투음까지 망치지 말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는 어머니의 장남이잖아요. 지금 피를 수혈받지 못하면 위험하대요. 돈이나 화투패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발 지훈 씨 좀 살려주세요. 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이 모든 단어에 묻어났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 좀 집어치워라. 며칠 전에 나한테 돈 끊겠다고 선언하고 어미 없는 셈 치라며?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나한테 전화해? 나 피 뽑기 싫어. 피 뽑고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먹여 살리는데? 네가 잘났고 돈도 많으니 네가 돈 주고 피를 사오든가 해.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뚜뚜하는 무정한 신호음이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오직 보상금과 도박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모성애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행히 제가 수많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병원 측에서 여러 곳에 긴급 요청을 한 끝에 중앙혈액원에서 2단위의 혈액을 긴급 공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분은 위기는 넘겼습니다. 대퇴부 골절과 광범위한 연조직 손상이 있지만 다행히 내부 장기 손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편분은 RH, 금성 혈액형, 즉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지훈 씨를 따라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가 안정을 찾은 후 저는 과장의사 선생님의 사무실로 찾아가 간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혈액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희귀 혈액형이라는 거는 보통 유전되는 거 맞죠?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넘겨보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RH 음성 혈액형을 가졌다면 보통 부모 양쪽으로부터 열성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대다수의 한국인처럼 RH 플러스 양성 혈액형이라면 자녀가 RH 음성으로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저희는 친자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먹구름을 가르는 한 줄기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김 여사가 내뱉었던 저주, 주워온 자식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의 외모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콧대가 곧으며 깊고 강인한 눈매를 가졌습니다. 땅딸막한 최고의 김 여사나 짧은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가진 민중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태도가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훈 씨에 대한 그녀의 잔인하고 무정한 태도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지훈 씨는 정말 김 여사의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이었다. 그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남편이 너무나 불쌍했고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취해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저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말고 몸조리만 해요. 내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게요. 만약 이 모든 게 거대한 사기극이라면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되찾아올게요. 사고 후 2주가 지나자 지훈 씨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고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식을 앞둔 시기라 사람들은 성묘를 위해 고향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지훈 씨는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든 아버지는 나를 가장 아껴주셨어. 아버지 산소에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올리고 결혼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김 여사의 번듯한 집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가 지난 수년간 피땀 흘려보낸 돈으로 지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온 것을 보고도 김 여사는 아들의 상처에 대해 묻기는커녕 저희가 사온 선물 바구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댕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과 그의 아내도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에 코를 박았습니다. 저는 모두가 성묘갈 준비를 하는 틈을 타 배가 아픈 척 연기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 제가 차를 오래 타서 그런지 배가 너무 아프네요. 저 잠시 누워 있을게요. 다들 먼저 다녀오세요. 좀 괜찮아지면 제가 뒤따라 갈게요. 김 여사는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거 봐라. 서울 것들은 저렇게 약해 빠졌다니까. 저까지 길 좀 왔다고 앓는 소리야. 너는 목발 짚고 나랑 같이 가자. 쟤는 집에 놔두고. 모두의 모습이 마을 어귀의 대나무 숲 뒤로 사라지자 저는 심장을 쿵쾅거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파스 냄새와 담배 냄새로 지저분했죠. 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빗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머리카락을 집어 미리 준비한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반 위에 놓인 손톱깎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늘 앉아서 화투를 치던 자리 주변을 뒤져 바닥에 떨어진 손톱 조각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옆방에 있는 민준의 베개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을 챙기고 다시 침대에 눕자마자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막 잠에서 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남편의 출생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담긴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곧 그의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재활치료센터에 가자마자 저는 증거물들을 챙겨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전자 감식센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24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긴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바늘 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감식센터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차를 몰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과가 담긴 봉투를 손에 쥐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봉투를 찢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조한 글자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론! 박지훈님과 김영희님의 유전자 샘플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일치율 0%. 다음 장을 넘기자 지훈 씨와 민준의 관계 역시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타인이라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감식센터 앞 벤치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그들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이 데려다 키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30년 가까이 그들 가족 전체를 위해 돈을 버는 노예로 삼기 위해 잡아온 불쌍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이 진실은 정 많고 의리를 중시하는 지훈 씨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 씨가 목발을 짚은 채 부엌에서 서툴게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를 꼭 껴안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깜짝 놀란 지훈 씨가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누가 괴롭혔어? 어디 아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류를 대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윽고 서류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부엌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지훈 씨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울음은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가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발견한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저 여자를 27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어.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그들에게 돈을 보냈다고. 그들이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남이었다고?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무정했던 게 내가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지훈 씨, 울지 마요. 이제 당신에겐 내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짓밟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당신의 진짜 부모님을 찾아봐요. 당신이 희귀 혈액형을 가졌다는 건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거의 30년간 이어져 온 믿음의 붕괴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붕괴 뒤에는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요. 며칠간의 깊은 절망 끝에 지훈 씨는 점차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유약한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당신 말이 맞아.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알아야겠어. 더 이상 뿌리 없는 사람으로 살 순 없어. 저희는 변호사인 친구의 조언에 따라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고 국립유전자정보은행을 통해 친족 찾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지훈 씨의 유전자 샘플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며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유전자 데이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오래전 실종되거나 유괴된 아동에 대한 기록은 매우 철저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지훈 씨의 서류를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RH 음성 혈액형을 가지셨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식별지표입니다. 이런 희귀 혈액형을 가진 실종 아동의 경우 보통 경찰 기록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즉시 전산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숨막히는 기다림 속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시경찰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위엄이 느껴졌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은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눈가는 갓 울고 난 사람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죠.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수진 씨, 두 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강태환 회장님과 한서연 사모님입니다. 박지훈 씨의 유전자 샘플을 실종자 가족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27년 전 한 사찰 축제에서 유괴되었던 강 회장님 부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본명은 강민혁입니다. 한서연 사모님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훈 씨에게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사무실은 그녀의 애끓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혁아, 내 아들, 엄마가 27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하늘이시여. 드디어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셨군요. 강태환 회장님도 다가와 떨리는 손을 아들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는 아내처럼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늙은 남자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씨는, 아니 민혁이는 멍하니 서서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옷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먼 꿈속에서 맡아본 듯 기이할 정도로 익숙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그들의 행복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가 국내 굴지의 건설 및 부동산 대기업 강산그룹의 강태환 회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김 여사가 멸시하던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 명문가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재회는 눈물과 감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민혁이가 겨우 2살이었을 때 붐비는 사찰 축제에서 괴한에게 납치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부부는 전국을 헤매며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종 아동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덕을 쌓아왔다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보고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격려하며 미소 지었죠.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고 마침내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인생에 진정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님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강원도에 있는 김영희 씨 가족과의 일을 제 손으로 직접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강 씨 집안의 아들로 돌아가기 전에 한 남자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짐이나 빚도 진 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갓 되찾았지만 이미 성숙하고 강단 있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서의 조용한 사무실 안, 한서연 사모님의 애끓는 울음소리에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훈이 아닌 민혁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은 아들을 마치 손을 놓으면 다시 사라져버릴 것처럼 꽉 껴안았습니다. 민혁이는 멍하니 선 채 진짜 모성애의 따뜻함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강태환 회장님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을 닮은 오똑한 콧날과 자신의 어머니를 빼닮은 깊은 눈매를 발견하고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맞구나. 민혁아, 아비 어미가 2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아 헤맸다. 단 한순간도 희망을 놓은 적이 없었어. 민혁이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 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음을,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을 닦고 공사장의 돌과 철근에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잡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 손을 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알겠다. 원래대로라면 넌 비단 옷 입고 편안하게 살아야 했는데 민혁이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심호흡을 하며 특유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그 세월 덕분에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강 회장님은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말하거라. 아비가 다 들어주마.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한 번만 더 다녀오고 싶습니다. 김영희 씨 가족과의 관계를 제 손으로 완전히 정리해야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속여온 그 사람들과 어떠한 빚이나 얽힘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소위 키워준 정이라는 것을 돈으로 사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의 삶을 방해할 명분을 없애고 싶습니다. 서연 씨가 아들이 걱정되어 말리려 했지만 강 회장님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강한 자존심을 가졌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정리할 줄 아는 남자만이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었죠. 민혁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강상그룹의 후계자 강민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는 강 회장님의 고급 세단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으로 제게 함께 강원도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강 회장님이 준비해준 현금 2억 원이 든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골의 한 가정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지만 민혁이에게는 자신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사기 위한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김 여사의 번듯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희를 본 김 여사는 갯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다 말고 입술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두 분 또 오셨네. 돈 끊는다더니 아주 연을 끊지 그랬어. 못하러 또 와서 재수없게 굴어? 민혁이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민준 씨, 형수님, 그리고 김영희 씨, 모두 이리 와보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민혁이의 낯선 말투에 민준과 그의 아내가 방에서 뛰쳐나왔고 김 여사도 뒤뚱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눈은 테이블 위에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죠. 민혁이가 가방 지퍼를 열자 빳빳한 5만 원권 돈다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혁이는 김 여사를 쳐다보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아니더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손에 있습니다. 27년간 당신은 나를 속이고 당신 가족을 위한 돈 버는 노예로 만들었죠. 이제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했지만 민혁이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돈에서 떼지 못한 채 재빨리 말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피가 안 섞였어도 우리 엄마가 형을 키운 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야? 민혁이는 차갑게 웃으며 돈 가방을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현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집에 주는 마지막 돈입니다. 지난 세월 당신들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준 값이라고 생각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와 당신들 가족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시는 나를 찾아오거나 내 아내와 그녀의 일에 대해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나는 이 돈을 즉시 회수하고 지난 10년간 당신들이 내 신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김 여사는 돈과 각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2억 원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탐욕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죠. 그녀는 서명쯤이야 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의 손에서 펜을 낚아채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아내도 증인란에 재빨리 서명했죠. 그래,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서명하지. 이제부터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남의 자식 공짜로 키워준 셈 칠 테니. 김 여사는 말과 동시에 돈 가방을 끌어안았고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민혁이는 서명이 완료된 각서를 챙겨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걸으며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문 앞에 선 민혁이는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당신 더 이상 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할 일 없을 거야. 민혁이가 강원도를 떠난 지 이틀 후 강산그룹 강태환 회장이 27년 만에 실종되었던 외아들을 찾았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과 SNS를 뒤덮었습니다. 그룹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버지 강 회장 옆에 선 민혁이의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강원도의 시골집에서는 김 여사와 민준이 2억 원을 세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우리 속았어요. 다 망했다고요. 김 여사는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망해? 돈은 여기 장롱 안에 있는데 뭐가 어떻게 망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울면서 수천억대 재벌 강산그룹 후계자 30년 만에 공식 석상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왕자처럼 기품 있는 모습의 민혁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절규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윤이 오빠잖아요. 그냥 가난한 현장 소장이 아니었어요. 강산그룹 회장의 외아들이라고요. 그 집 재산이 수천억, 수조 원이래요. 어머니, 우리가 받은 2억은 그 사람들한테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김 여사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들을 눈멀게 했던 2억 원이 방금 들은 천문학적인 재산에 비하면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각서에 서명한 것에 대한 후회가 김 여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녀는 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놈의 자식 감히 나를 속여? 자기가 재벌인 걸 알고 2억으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한 거였어. 안 돼. 이렇게는 안 되지. 내가 쟤를 27년이나 키웠어. 그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어야 마땅해. 민준도 교활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2억으로 우리를 거지 쫓아내듯 했어.
그 강 회장이라는 사람 분명 구설수에 오르는 거 싫어할 거야. 우리 서울로 갑시다. 가서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해요. 돈을 더 안 주면은 그 잘난 그룹이 사업 못하게 만들어버리자고요. 끝없는 탐욕은 그들이 방금 서명한 각서도 그동안 저질렀던 무정함도 모두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황금과 자신들이 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호화로운 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옷을 챙기고 시골에서 한가닥 한다는 친척 몇몇을 모아 서울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강산그룹 본사 건물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효자 아들 방치하는 강산그룹 각성하라, 재벌되니 키워준 엄마, 버린 불효자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행인들과 기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 아들 강민혁이가 부자 되더니 이 늙은 어미를 버렸어요. 제가 쟤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 재벌이 되더니 저를 집에서 내쫓았다고요. 저 강태환 회장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어요. 소란에 회사 직원들과 고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기자들은 김 여사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천천히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민혁이와 강 회장 그리고 막강한 변호인단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민혁이를 보자마자 그의 다리를 붙잡고 연기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민혁이는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석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했죠.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서류 가방을 열고 공증까지 마친 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희는 김영희 씨가 제 의뢰인인 강민혁 씨로부터 양육관계 종료의 대가로 2억 원을 수령했다는 명백한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과 증인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합의서입니다. 제 의뢰인은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재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민혁이가 지난 10년간 김 여사에게 송금한 4억 원이 넘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비난의 화살은 김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6억이나 받아놓고 또 돈 뜯으러 왔네? 탐욕이 과하면 망한다더니 연기 진짜 잘하네. 속을 뻔했어. 상황이 불리해지자 김 여사는 발악했습니다. 6억이 저 수천억짜리 그룹에 비하면 푼돈이지. 50억은 내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 그때 강태환 회장이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고 경영자다운 위엄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이 준 돈으로 조용히 살기를 바랐소. 하지만 당신은 너무 탐욕스럽군.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죄로 당신을 고소하겠소. 경비팀, 이 사람들을 즉시 그룹 사유지 밖으로 내보내시오. 진실이 폭로되고 강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함께 왔던 시골 친척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와 민주는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물러났지만 그들의 마음속 어두운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망신을 당했지만 김 여사 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 회장 일가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그들을 질투와 탐욕으로 미치게 만들었죠. 서울 외곽의 값싼 여관으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에게 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어. 강 회장의 감정에 호소해야 해. 이제 막 아들을 찾았으니 아들이 잘못되는 걸 가장 두려워할 거라고. 그러고는 민주는 대포폰을 이용해 강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받자 민주는 일부러 목소리를 변조하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강태환 회장이지. 나 김영희 씨 가족인데 지금 김 여사님이 위독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 수술비가 5억 원이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아들을 찾고도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언론에 터뜨릴 거야. 여론이 들끓으면 당신 회장 자리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강 회장님은 스피커폰을 켜서
저와 민혁이도 함께 듣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녹음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화를 길게 끌어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빠르게 글씨를 썼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찻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세요. 공갈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착하게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5억이 아깝진 않소. 하지만 돈을 건네기 전에 김영희 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겠소. 내일 오전 9시 서호에 있는 정심 찻집에서 봅시다.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주겠소. 민주는 5억 원이 곧 손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뻐하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이는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저들이 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게 두지 않을 겁니다. 한편 저는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27년 전 강원도에서 김 여사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시골의 한 산파가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찰 축제에서 유괴된 아이를 우연히 키우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는 분명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찻집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기 전 저와 민혁이 그리고 강 회장님은 서재에 모였습니다. 제가 의뢰한 사설 탐정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오자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탐정은 우리를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강민혁 씨, 이수진 씨. 제가 27년 전 강원도에서 찾아낸 진실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은 김영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아이를 거두어 키운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파일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민혁이의 돈으로 새 집을 짓기 전 김 여사가 살았던 마을 외곽의 낡고 허름한 집 사진이 있었습니다. 탐정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김영희는 마을에서 불법으로 아기를 받는 산파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웅이라는 자가 이끄는 인신매매 조직의 중간 연락책이었습니다. 웅은 북부지방의 큰 축제에서 아이들을 유괴한 뒤 국경지대로 팔아 넘기거나 양자 또는 노동력 착취를 위해 소규모 조직에 넘기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민혁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이마에 푸른 힘줄이 돋았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실종된 바로 그 해 웅의 조직에 있던 한 여성 범죄자가 임신한 채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출산하기 위해 김영희의 집을 찾아왔죠. 하지만 임신 중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태어난 여자아이는 사산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웅이 유괴 과정에서 고열로 의식을 잃은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혁 씨였습니다. 강 회장님은 몸을 떨었고 문 밖에서 엿듣던 서연 씨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문틀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탐정은 민혁이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웅은 사산된 아이의 시체를 처리하고 떠들썩했던 유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김영희에게 갓 태어난 여자아이의 시체를 뒷산에 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죽기 직전에 남자아이를 그녀에게 던져주었죠. 웅은 김영희에게 이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곧 죽을 테니 부려먹다가 죽으면 같이 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김영희는 웅이 큰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남편은 지난 세월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김 여사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라 유괴범들을 도운 공범이자 방관자였습니다. 그녀가 민혁이를 살려둔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튼튼해서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김영희가 한밤중에 뒷산에서 구덩이를 파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던 마을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할머니는 두려워서 27년간 이 비밀을 함구해 왔지만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자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한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들이 단지 공갈 협박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길 원치 않습니다. 저들이 우리 가족과 그들에 의해 이름 없이 묻힌 불쌍한 여자아이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찻집 약속 전날 밤, 민혁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민혁이는 제 손을 잡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 인생이 그저 우연한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모든 것이 탐욕과 범죄로 계획된 것이었어. 그 사산된 여자아이는 제대로 장례라도 치러줬어야 했고 나는 부모님 품에서 자랐어야 했어. 그 여자가 모든 걸 빼앗아갔어.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혁 씨, 정의는 바로 세워질 거예요.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경찰 고위급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셨어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서 김영희 모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겁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정심 찻집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경찰의 작전을 위해 2층 VIP 룸 전체를 빌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이미 주변에 잠복해 있었죠. 김 여사와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는 촌스러운 화장에 값비싼 벨벳 옷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의 탐욕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채 5억 원을 손에 쥐에 생각의 불안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를 본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척하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민혁아, 내가 너무 불쌍하지. 당신들은 부자로 살지만 나는 병들어 죽게 생겼어. 5억, 그거 내가 살려고 받는 거지. 어디 들고 갈 수나 있겠니? 민혁아, 내가 너를 키운 정을 생각해서라도 날 좀 살려다오. 민혁이는 비틀거리는 척하는 그녀를 부축할 생각도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 돈을 건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웅이라는 남자? 기억하십니까? 웅이라는 이름을 듣자 김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웅, 내가 시골에서 평생 살았는데 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이상한 소리 말고 돈이나 줘. 나 빨리 병원 가야 해. 민혁이는 비웃으며 인신매매범 웅의 낡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 남자 말입니다. 27년 전 강원도의 그 낡은 집에서 나를 당신에게 던져주고 갓 태어난 여자아이의 시체를 뒷산에 묻으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남자. 그 무덤 위치 제가 다시 알려드릴까요? 김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혔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도 혼란에 빠져 돈 가방을 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민혁이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달았죠. 민준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우린 돈 받으러 왔어. 돈 안 주면 당장 기자들 부를 거야. 그때 강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군, 기자 이야기는 그만하게. 자네의 공갈 협박 행위는 모두 녹음되어 있네. 그리고 김영희 씨, 과거의 죄악은 땅에 묻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김 여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바닥에 드러놓으려 했습니다. 사람 살려. 저것들이 돈 주기 싫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영희, 박민준 두 사람을 공갈 및 협박, 재산 강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한 김영희는 27년 전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의 범인 은닉 및 사체 유기 공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자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민혁이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경찰 아저씨들한테 한마디만 해줘. 내가 너를 몇 년이나 키웠는데. 민혁이는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이 아닌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탐정의 조사 결과와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의가 끝까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김 여사 모자가 호송차에 오르자 찻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민혁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다가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강상그룹의 재정적, 법률적 지원 하에 경찰은 증언대로 뒷산에서 여자아이의 유골을 발굴했습니다. 유골의 DNA 검사 결과는 김 여사의 끔찍한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조직의 두목이었던 웅은 해외로 도피하여 신분을 바꾸고 살고 있었지만 법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웃 국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17년 전에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은 마침내 와해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여사는 인신매매 공모, 범인 은닉, 사체 유기, 공갈 협박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는 공갈 협박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체포되는 것을 본 민준의 아내는 민혁이가 줬던 2억 원을 챙겨내 연남과 함께 도망쳤지만 한 달 만에 남부지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들으며 민혁이는 단 한 번도 김 여사 가족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굳게 잡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고 아기는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민혁이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법원을 나오며 강 회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운 좋게 가족을 되찾았지만 밖에는 여전히 수많은 실종 아동들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회사 지분을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강 회장님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아비는 전적으로 지지하마. 그렇게 과거의 아픔 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민혁이는 성공한 경영인을 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6개월 후 강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빛을 찾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 출범식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한 심리 및 법률 지원,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 비용 전액 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민혁이는 영광스러운 단상 위에 섰습니다. 더 이상 흙먼지 묻은 작업복도, 슬픔 어린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인자함이 넘치는 모습으로 수많은 내빈과 언론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재벌 후계자가 아닌 범죄로 인해 27년의 삶을 빼앗겼던 한 아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고통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빛을 찾는 아이들 재단은 더 이상 어떤 어머니도 눈물로 자식을 기다리지 않도록,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저처럼 잔인한 기만 속에서 살지 않도록 흩어진 희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래에 앉아 계신 강 회장님과 서연 씨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어느덧 불러온 제 배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임신 6개월, 우리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민혁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저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정의는 더디게 울지라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이제 저희 집에는 사랑과 진심의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어두운 과거는 멀리 사라지고 우리 아이가 진실과 선량함 속에서 자라날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건설 현장 소장에서 강산그룹의 후계자 강민혁으로 변모한 제 남편의 이야기는 진실과 사랑의 힘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며 그의 재단 이름처럼 세상에 더 많은 빛을 찾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년을 기원합니다.